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근대화를 거쳤던 유럽이나 서구권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식민 시절을 겪었던 국가들처럼 급속도로 근대화를 겪은 국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대사를 거치며 여러가지 흑역사들을 남겼는데 앞으로 몇 편의 시리즈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현대사라는 범위가 지금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 한국 현대사는 광복 후부터 IMF 때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특정 정당 혹은 정치 이념을 지지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1편으로 다룰 주제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이 하지 못한 친일파 청산 문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웃지 못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던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동족들을 박해하고 사지로 몰아세웠던 친일 부역자들이었죠. 광복이 되자마자는 좌우익의 대립이 너무 극심했고 정부 수립의 방향이 가장 급하고 최대의 화두였기 때문에 친일 청산 문제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광복이 되자마자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미군정이 위로는 소련정이 한반도에 주권을 쥐고 있어서 한국인만의 행정당국이 없던 상황에서 주체적인 친일 청산을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무엇보다 한반도 행정을 운영해야 했던 미군정들 입장에서는 그간 행정 운영을 해온 전문 인력인이 필요했습니다. 미군이 한국 행정과 문화 및 생활에 대해서 안다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간 식민지 조선을 운영해온 행정 주체들은 일본인이거나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행정인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인들은 전부 빠져나가고 친일 행정인들만 남았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간 행정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기용하기보다는 해왔던 사람들 그대로 활용하는 편이 미군정 기준으로는 더 필요해서 친일 부역자들을 그대로 행정 전문 인력으로 둡니다.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도 말이죠. 딴 이야기긴 하지만 해방 후 경찰 인력은 대부분 친일 경찰들이 이 미군정의 보호하에 그대로 이어졌고 최초로 구성된 국군에는 독립운동 전쟁에 참가했던 병력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군 경사에는 최악이었습니다.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존 하지 중정도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이면 친일 부역자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다녔죠. 한 번은 남한 땅 내 이 사회 유력 인사들끼리 모여서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정 수뇌부의 반려로 시행되지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미군정 3년의 시간이 지나고 1948년 5월 첫 총선으로 1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8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한국인만의 단독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주체적인 힘으로 얼마든지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겼던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은 재헌헌법이라고 1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죠. 입법부가 만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행정부의 수장 이승만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친일파 청산을 추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고작 2달 후였던 10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조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은 중앙청 청사로 활용되는데 반민특위가 처음 결성됐을 때는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가 얼마 안 있어 명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위원장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이었고 반민특위 운영은 사무 처리를 하는 사무국과 조사위원 10명이서 주도를 했답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포함 9인으로 구성되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검찰부, 판결을 담당할 16인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있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 몰수는 기본으로 하면서 최소 징역 5년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를 처벌의 범위로 두었습니다. 공소시효는 1년이었고요. 더불어 일정 기간 정치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두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조사를 마친 뒤 1949년이 시작되자마자 검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약 340일간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총 682건을 조사하여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 559건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잡음도 많아서 부위원장이었던 김상도는 특별 조건에 한해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 수두룩이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뻔뻔하게 그게 다 민족을 위한 길이었다며 변명하게 바빴죠. 그런데 반민특위를 친일파가 아님에도 매우 언짢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친일 인력을 그대로 수혈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인력이 또다시 그대로 이승만의 행정부로 유지됐습니다. 이 친일 인력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는 인력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당성 명분을 위해 당시 극심했던 좌우의 갈등에 물결을 타서 강경한 반공주의자 행세를 하며 공산당을 꺼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친일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친일파 척결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 세력을 약화시키는 길이었던 거죠. 이승만은 5차례나 담화를 통해 반민특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칩니다. 다만 반민특위는 입법부 산하라 행정부의 이승만이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반민특위의 가장 메인 타겟가 되었던 경찰들은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전부 북한 추종자인 빨갱이들이라며 이 여론몰이를 겁나게 해댑니다. 아주 악질의 대표적인 친일 경찰 노덕술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에게 모진 고문을 했던 놈으로 가장 악명 높았죠. 또 박흥식이라고 일본의 중일전쟁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찬양했던 기업인이 있었죠. 이 노덕술 박흥식이 우익 계열의 독립운동가 겸 살인청부업자 백민태를 시켜서 반민특위 위원들 암살 리스트를 만들고 암살을 사주했는데 이때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검거되자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미수 사건으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한창이었던 1949년 5월 이승만은 느닷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프락치 의원들이 있다며 발표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물론 명백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해서 체포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반민특위 소속이거나 그곳에 연관되어 친일파 체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프락치 의심을 받는 이 13명의 의원들을 수사한 경찰 간부진들은 전부 반민특위에서 체포 준비를 하고 있던 경찰들. 이 친일 출신 경찰들은 1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실형을 때립니다. 국회의원들을 포섭했다는 북한 공작원 남로당의 정재하는 실제 대남 특수요원은 맞았으나 공판이 오가던 중 단 한 번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미국 대사관에서조차 정재한을 공개하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해버립니다. 물론 당시 대남 특수요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을 포섭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었던 듯합니다. 이승만은 이걸 확대해서 반민특위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죠. 이승만과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를 공산당의 조직체로 여론몰이하는 데 성공했고 극우계 시민들은 1949년 6월 3일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공산당 숙청 시위가 이어집니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주도한 친일 경찰 간부들을 검거해버리자 6월 6일 내무부 차관과 치안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 지방의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반민특위 위원 및 직원들을 전부 강제 연행합니다. 경찰들은 이승만 정부와 당국의 반민특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권 존중을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입법부 국회에서는 반대로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경찰력을 동원한 건 본인의 지시였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을 입틀막하게 만들었고 반민특위 구성진들을 전부 친일파 출신들 내지 친일 지지 세력들로 교체해버립니다. 민족 반역자들 처벌하는 조직에 민족 반역자들을 앉힌 거죠.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오히려 그간 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주기 바빴고 그해 10월 반민특위는 해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덕술 풀려나서 군장교를 역임하다가 대공수사관이 되었고요. 노덕술보다 더 잔혹한 고문으로 악명 높아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덕기도 풀려나고 아니 그냥 뭐 구속되던 사람들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아예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더더욱 친일파 청산이 어려워지고 그때로부터 더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더더욱 찾아내기가 힘들며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친일 집안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고 그 기준도 많이 모호해졌죠.
또 친일 집안의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물어야 하나, 그래도 행정적 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학적 딜레마도 있고요. 세간에는 북한의 경우 이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대한민국보다는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반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적으로 했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소련정과 북한 정부도 어느 정도 본인들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친일파들 적극 기용했습니다. 현 북한 지배층들 가운데 친일파 출신들도 뒤져보면 꽤 나옵니다. 북한의 친일 청산도 결국은 자기들 프로파간다를 위해서였고, 친일 청산에 대해 북한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그 두 번째로는 한국 전쟁 당시 자행되었던 대규모 민간인 대학살 사건 중 하나인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언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영상에 앞서 특정 정당 혹은 정치 이념을 지지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전에 보도연맹이 뭔지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고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 이제 막 남북한 정부가 따로 수립되었고 좌우익의 이념이 그 어떤 시기보다 더 강렬하게 맞붙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에서야 남북한이 따로 수립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갓 남북한 정부가 따로 수립이 되었을 때는 38선 이남으로도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공 정책의 일환으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국민보도연맹이란 단체를 형성하기로 합니다. 반공 검사였던 오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선우종원 두 사람의 제안과 주도로 결성된 보도연맹은 과거 공산주의자거나 공산주의 단체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공주의자로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 만든 조직체로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행적을 반성하고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선전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팜플렛도 만들고 구호활동도 하고 전국 강연도 돌아다니면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역할도 했죠. 일제강점기 때 야마토주쿠라고 이 총독부에서 만든 교화시설 단체가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거나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게 하고 친일화시켜서 선전활동을 지시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와 만들었죠. 반대 진영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내세우면 선전 효과도 클 뿐더러 감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대우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수용소였는데 전향시키기 위해 갖은 구타와 폭행, 협박 등이 오고 갔으며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사실상 행정적 국민 취급도 해주질 않았죠. 그럼에도 보도연맹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남아 대한민국 사회와 정부에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도연맹의 간부진들 혹은 사회적 위치가 있던 문인들에게는 대우를 좀 해주었는데 이는 봐주는 대신 너희들이 알아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보도연맹의 초대 회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정백이 맡았었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보도연맹 증이 발급되었죠. 그러나 보도연맹 가입 절차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보도연맹의 효과와 파급력이 쏠쏠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군 혹은 그 하위 지역 단위로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는 수를 공무원들의 실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즉, 각 관할권별로 더 많은 수를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면 시킬수록 관할 경찰서와 행정관서의 실적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무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아무나 싸잡아다가 협박하고 구타해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설령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작은 빌미도 부풀려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죠. 심지어 10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있었고요. 혹은 협박이 아니라 사기도 있었습니다. 쌀이나 밀가루 등을 무료로 배상해 줄 테니 사인만 하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아주 좋은 단체이니까 사인만 하면은 애국하고 먹을 거 준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한 겁니다. 그게 보도연맹 가입서인 줄도 모르고요. 당시 인터넷도 없고 사회정보와 뉴스가 퍼지기 힘들었던 시대에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수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초반부에 나오죠. 1950년대 초 그 보도연맹에 가입된 전국 회원수가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보도연맹은 선전 효과도 있지만 이들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보도연맹에 대한 감시 감독 강도가 세진 동시에 더더욱 보도연맹을 활용해 선전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보도연맹을 창설한 오제도의 회고에도 정부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당국에서 내려온 지령과 지시를 보도연맹에서 아주 충실하게 이행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충성도도 남달랐다고도 회고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이 계속 밀리다가 정부는 부산에 임시수도를 두고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두고 모두 후퇴하였죠. 즉 낙동강 바깥으로는 전부 북한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보도연맹은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회주의자 앞잡이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북한 인민군들에게 공개 인민재판을 통해 사형당하기 부지기수였습니다. 북한 인민군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북한 인민군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러니 보도연맹이 다시 공산화됐다며 부풀려진 채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대한민국 행정당국은 보도연맹이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보도연맹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들은 즉결 처분 내지 처형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연맹은 곧 빨갱이, 북한 인민군에 붙은 배신자들이란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북한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감에 불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보도연맹 회원들에 대한 끔찍한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 가입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 올리기 경쟁으로 인해 사상이고 이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애국하는 좋은 취지라고 하니 이름만 올렸던 경우와 공산주의와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 전원 다 아무런 재판 없이 야산에 끌려나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이 아니어도 그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으로 몰아가 무고한 민간인들도 조사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갔죠. 이렇게 무작위로 민간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시 사람들의 기억과 회고 그리고 우연히 발견되는 다량의 유골 등을 통해 유추만 가능할 뿐이며 신원이 파악 가능한 희생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유골이 발견되어도 주인을 알 수가 없죠. 10대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있었고요. 이 사건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끝내 유골도 찾고 파악한 보도연맹 희생자 수가 약 5,000명 정도 있고 파악을 할 수 없는 희생자 수는 약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 말에서부터 1951년 초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 및 국군이 수적으로 확 밀리게 됩니다. 인력 한 명 한 명이 아깝고 단 한 명이라도 병사로 만들어 전쟁으로 보내야 하는 마당에 미군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민간인 학살을 엄금시켰고 이때부터 보도연맹 학살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연맹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총살이 대부분이고 혹은 사람들을 묶어놓은 뒤 옷 안에 무거운 돌들을 넣은 채로 강이나 바다로 빠뜨렸다고도 합니다. 산 개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아랫마을에 붉은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량의 유골들과 시체들이 바다를 타고 일본까지 건너가 해안가에 살던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신문도 있죠. 이 보도연맹 사건은 그렇다면 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못했을까요? 한국전쟁 이후로 보도연맹 사건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 조항이었고 그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 권력이 비혼한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영웅화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과 혹은 전사자들이 있다면 그 유족을 책임져 주는 것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쟁 도중 자국민 학살 사건은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비정상적인 국가는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제대로 된 멋있는 국가는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그 진실을 마주할 줄 아는 법이랍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그 세 번째 사건은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민간인 학살이었다면 이번 국민방위군 사건은 반군인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역시 비극의 사건이었는데요. 자세한 내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쟁 초기 전세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초반에 국군이 계속 밀리다가 이승만 정부는 부산에 임시정부를 두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후 방어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낙동강 바깥으로는 한반도 전부가 이 북한의 수중으로 점령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은 중간 허리가 단절되어 보급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인천 아래로 퍼져있던 북한인민군은 전군 철수 명령을 받아 북쪽으로 후퇴하죠. 그런데 그냥 후퇴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기 전 낙동강 바깥으로 전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북한인민군이 대한민국 땅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만 냅뒀을까요? 북한군이 적으로 여기거나 사회 지배층 인사들은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시키긴 했지만 무작정 죽이기보다는 민간인들 가운데 싸울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으로 강제 귀속시켜버렸습니다. 북한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데 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인민군에 합류한 부대가 의용군이라고 그 수가 꽤 많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 인민군 전군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인민군에 합류했던 대한민국 남성들도 얼떨결에 같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군 쪽에서도 이 사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인민군에 합류되어 반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데려오는 문제 또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무려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인민군에 합류해 있던 의용군의 대한민국 청장년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100% 다 해방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바야흐로 통일을 목전에 둔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공군이 강을 넘어오며 전세를 뒤바꾸어 버립니다. 중공군의 매서운 진격으로 1951년 1월 4일 이른바 일사후퇴라고 유엔군과 국군은 이번에도 계속 밀리며 다시 남한 영토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중공군 앞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공군 숫자에 비해 국군의 병력이 너무 없다. 둘째, 다시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남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면 또 아까운 대한민국 청장년들을 인민군에게 빼앗기겠구나. 그렇다면 아직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남한 영토를 빼앗기기 전에 국군이 먼저 병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군대화하면 병력도 보충되고 아까운 인력을 적군에게 빼앗길 일도 없겠죠. 정식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제2국민병이라고 불렀고 제2국민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바로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의 부대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민방위군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내리자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때 잠시나마 북한 인민군 치하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고 원치 않던 인민군에게 합류해 강제적으로 국군과 싸웠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딱 봐도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는 마당에 그때의 악몽이 또 일어날 바에야 차라리 군인이 되어 싸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이와 더불어 국방부 측 역시 청장년 세대를 그대로 서울 경기 지역에 두면 또 북한 의용군으로 합류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 더 많은 청장년들을 불러 모아 방위군으로 만들 요량으로 총 들고 싸울 수 있다고 보이면 강제적인 방식을 써서라도 억지로 방위군에 입대시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공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리 서울 경기 지역의 청장년들을 모아다가 이 지역의 청장년 세대들을 소개시켜버려야겠죠. 그렇게 국방부 측에서 창덕군 후원으로 모이라고 했고 방위군에 들어가기 위해 창덕군 후원에 모인 수가 무려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방위군 사령관은 우익청년단체 대학청년단의 단장 김윤근이었고 방위군의 부사령관은 우익계열 독립군 출신의 유니컨이었고 유니컨도 여러 우익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죠. 사령관 김윤근도 그렇고 부사령관 유니컨도 그렇고 국군의 정식적인 장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김윤근은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맡으면서 국군으로부터 갑자기 준장 계급을 받았죠. 원래 사령관직을 처음엔 이승만이 김두한한테 제안했는데 김두한이 자기는 군인이 아닌데 왜 그런 임무를 맡냐며 거절했다죠. 국민방위군도 정식적인 병사들이 아니었던 터라 국방부는 우선 이들을 위험지대인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빼내고 우선 기초군사 훈련을 시켜야 해서 서울에서 소집된 국민방위군 60만 명을 후방의 훈련소로 적절히 배치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솔할 현장 장교들을 붙여줘야 하잖아요.
인솔자들은 정식 장교들이 아닌 그저 우익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장교 직위가 하사된 비전문 장교들이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람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알아서 지정된 후방위 훈련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병력을 장거리 이송시킬 땐 당연히 차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없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 후방 훈련소까지 본인들 맨발로 걸어가야만 했고 심지어 주요 교통로는 유엔군이 작전상 차단할 수밖에 없어서 산과 강 등 매우 험한 길을 통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1950년에서 51년 넘어가던 겨울이었단 말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국방부에서 지급한 옷들도 없었고 2인당 한 장의 가만히 하나 지급했는데 입대를 하면 당연히 군복과 방한복 보급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서 이 국민방위군은 그 혹독한 추위를 무릅써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되질 않았습니다. 이 많은 인력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장교들도 수가 너무나도 적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처음 국민방위군 기획 단계에서 국방부는 예산안 편성이 되지도 않은 채 기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만들어 놓고 보니 이 국민방위군을 관리할 예산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 조달 과정도 급하게 구축하다 보니까 군 행정 시스템에 구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당초 국민방위군 인솔 및 관리자들이 정식 군인들이 아닌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 어떻게 모은 예산이 국민방위군에게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중간에서 수도 없이 새어나갔던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방위군 책임지기로 한 우익 청년단체로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새어나갔습니다.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느라 장부에 주먹구구식으로 없는 명분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횡령되어도 파악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우익 청년단체들이 예산을 횡령했고 특히 사령관이었던 김윤근과 부사령관이었던 유니컨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횡령한 예산이 그 당시 돈으로도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후방까지 60만 명의 국민방위군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지친 몸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토를 횡단했지만 국민방위군 전체의 20%가 중간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는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도착한 나머지들도 도저히 사람 꼴이 아니었고 도착한 훈련소에서도 이들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며 다른 훈련소로 보내버리는 등 살아서 도착해도 이들을 계속 돌렸습니다. 이 대규모 인원이 전국을 돌고 거짓골을 하고 군인이라고 하면서 밥을 빌어먹으니 목격담이 전국적으로 속출했고 이들을 본 진짜 찐 군 장교들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이야기가 오가더니 국방부에까지 항의 및 건의가 빗발쳤던 겁니다. 이에 대해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김윤근 사령관 준장은 국민방위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지만 군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 사령대에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 생각보다 쉽게 이 비리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다 국방부 장관 눈치를 보느라 솜방망이인 처벌로 끝나는 듯 했으나 헌병대의 집요한 수사와 국회의원들의 압박, 국민들의 여론까지 겹쳐 1951년 5월 국민방위군을 공식적으로 해산하기로 했고 이후 재판이 계속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실망으로 이시영 부통령은 자진 사퇴를 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해임됐으며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교체되었습니다. 연이은 재판 끝에 주범인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유니컨 등 5인이 공기에 처형되었죠. 사실상 최종 책임자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이런 신성모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이승만 대통령이었기에 한때 이승만의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 예컨대 이시영, 윤보선, 김성수, 조병옥 등 정치 거물들이 상당수 이승만에게 등을 돌리고 끝까지 이승만을 지켜준 이기붕이 포스트 신성모가 되어 이승만의 오른팔 같은 존재가 되죠. 이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그 어떤 행정부처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히나 군사 및 국방 관련해서 부정부패와 예산 횡령은 너무 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더불어 한 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은 그저 전투력이나 전투 무기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역사적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